다음은 포항입니다. 선수단에 큰 폭의 변화가 있었죠. 이선 자원들의 다양성은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낮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문제는 신진호가 이탈한 3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수빈까지 없기 때문에 3선에서의 공격 연결고리가 매우 불안해졌는데요. 급하게 수혈한 김종우마저도 3선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가 어울리는 선수죠. 오베르단의 적응 여부도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이러한 3선의 불안함은 시즌 내내 포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요소죠. 포항이 신진호 없이 어떻게 빌드업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선수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해볼 수 있는 이유는 역시 김기동 감독의 존재인데요. 포항은 유독 멀티포지션 소화 가능한 선수가 많은데 이에 따라 매경기 김기동 감독의 맞춤 임기응변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선수 이탈만 놓고 보면 하위 스플릿을 예상해도 무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위 스플릿의 수문장 자리는 지켜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챔과 병행하게 될 스쿼드의 깊이가 문제인데 김기동 감독의 효율적인 시즌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포항에서 주목할 선수로는 제카를 꼽고 싶습니다. 일류첸코가 떠난 이후 제대로 된 최전방을 찾지 못해 애를 먹었던 김기동 감독인데요. 제카라면 기대해볼만 하죠. 리그 적응도 이미 끝낸 상태인데요. 포항은 그 어느 팀보다 최전방에서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줄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했죠. 큰 키에 더해 부드러운 발미까지 갖고 있어 전방에서 공이 돌 수 있도록 연계가 가능한 선수인데요. 이 선의 폭발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제카만한 선수는 없기 때문에 큰 기대가 되는 자원이죠. 다음은 대구입니다. 최현건 감독이 오고 보여준 실리적인 형태의 역습 축구는 그대로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선수단 퀄리티 하락은 분명히 불안 요소죠. 수비 핵심이었던 정태욱이 나갔지만 김강찬은 꽤 괜찮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중원과 전방에서 대구가 약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빠르게 역습을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인데 경기력 면에서 지난해만큼의 퀄리티가 유지될 수 있을지 불확실합니다. 중원의 이진용은 확실하게 에너지 레벨을 높일 수 있지만 원활한 볼 전개를 위해선 파트너의 역할이 중요하죠. 페냐는 3선에서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세라토의 리그 적응 여부도 미지수입니다. 최전방에서 바셀루스의 기량도 검증되지 않았고 에드가 역시 얼마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는 점은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구의 전력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이유는 외국인 선수의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역시 대구의 상수는 세징야라고 할 수 있죠. 갑작스런 에이징 커브가 오지 않는 이상 대구의 공격은 올해도 세징야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한층 더 성장했을 고재현도 대구 역습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대구의 가장 안정적인 포지션은 윙백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변화가 없는 자리인데요. 홍철은 여전히 날카로운 왼발을 갖고 있고 황재원의 2년차도 더욱 기대되죠. 올해 역시도 측면을 거쳐가는 빠른 공격을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목할 선수는 황재원을 꼽았는데요. 지난해 황재원의 등장은 센세이션했죠. 우측면에서 높은 퀄리티의 경기력을 보장해줄 수 있는 선수지만 경우에 따라 중앙에서도 플레이했던 경험은 올 시즌에도 대구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과정에서 중원에 힘을 주기보다는 측면에서의 에너지를 강조하는 대구의 축구에서 윙백들의 활약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층 더 성장한 황재원에게 더욱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이유죠. 다음은 제주입니다. 공격의 핵심이었던 주민규와 제르소가 전부 빠져나갔죠. 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일단 수비 상황에서 보여주는 조직적인 팀 단위 압박은 리그 내에서도 최고 수준이죠. 올해도 그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센터백 뎁스마저 두꺼워져 수비 안정감만큼은 확실하게 챙겼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공격에서의 세밀함이 어떻게 보완됐을지가 중요합니다. 그중 새로 영입된 헤이스는 공격의 디테일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자원이죠. 헤이스는 측면에서 직선적이었던 제르소와는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요. 헤이스의 창의성이 어떻게 팀의 유연함을 가져다 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중반 이후부터 보여줬던 제주 최전방 공격수들의 깊숙한 종적인 움직임도 올해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그에 따른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완성도 높은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죠. 특유의 끈끈한 팀 스타일로 인해 쉽게 승점을 내주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승점을 가져올 것 같지도 않은 게 현재의 겉모습인데요. 팀에서 가장 확실한 득점원을 내보낸 대가는 어쩔 수 없이 치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적생 유리의 활약 여부가 중요하겠죠. 주목할 선수는 역시 헤이스인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헤이스는 제주에게 부족한 공격에서의 디테일을 혼자 힘으로 채워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전술적으로 헤이스를 얼마나 자유롭게 풀어주느냐에 따라 제주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전망인데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 있는 이런 유형의 선수는 경직되어 있는 팀의 공격을 풀어줄 수 있죠. 2선과 3선 사이에서 팀의 모든 볼줄기에 적극 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원FC입니다. 지난해 백4와 백3를 유기적으로 오갔던 수원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김건웅이 있었죠. 올해에는 김건웅의 이탈로 인해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얇았던 센터백 자리와 측면 공격수 자리를 보강하면서 3-4-3 시스템으로의 정착이 유력해 보이는데요. 공격 면에서는 올해도 큰 걱정은 없을 듯 싶습니다. 라스와 이승우가 건재하고 측면에서 변속기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광혁이 합류하면서 좌우의 밸런스를 찾았죠. 무엇보다 윤빛가람의 합류는 지난해 이영재 입대 이후 수원에게 부족했던 중원에서의 창의성을 보완해줄 최적의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민규가 빠진 왼쪽 측면에서 공백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공격력 면에선 좋은 활약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역시 수비겠죠.
김도균 감독이 이끄는 수원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방에서부터 조직적인 압박 체계가 부족했고 지나치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수비 라인을 보호해줄 중원에 힘이 실리지 않았는데요. 윤빛가람의 가세는 공격면에선 더할 나위 없지만 수비적으로는 역시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윤빛가람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는 3-4-1-2 시스템도 혼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 수원에게 낯설지 않은 전형이죠. 수비 안정화는 올해도 수원의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전술적인 키플레이어는 역시 윤빛가람입니다. 과연 중원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공격적인 재능은 리그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주변 선수들의 도움이 필요해 쓰기 까다롭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공격지향적인 김도균 감독 밑으로 왔다는 건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특히 비슷한 축구 센스를 갖고 있는 이승우와의 홈 역시 기대되는 장면입니다. 동시에 수비 상황에서 윤빛가람이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죠. 다음은 승격팀 대전입니다. 생각보다는 조용한 이적 시장을 보냈지만 선수 몇몇은 은근 알짜배기들이 모여있는데요. 백스리 라인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원톱과 투톱 시스템을 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은 지난해 K리그2에서 득점 1, 2위를 기록한 유광현과 티아고가 나란히 서는 투스트라이커 시스템이 유력해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조합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두 선수가 효율적으로 공간을 나눠 가지며 플레이하기엔 각자의 강점을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 보이는데요. 특히 이 경우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서야 하는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데 마사는 이미 1부 리그에서 벽을 느껴봤던 선수고 배준호 역시 잠재력이 넘치지만 아직 중앙에 홀로 서기에는 의문이 있습니다. 윙백들의 공격적인 지원도 필수적이죠. 때문에 오히려 시즌이 지나면서는 레안드로나 김인균과 같은 자원을 활용해 측면 공간을 넓게 쓰면서 한 명의 스트라이커에게 몰아주는 방식도 고려해보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대신 센터백과 3선으로 이어지는 후방 라인은 대전의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스리 라인은 1부 리그에서도 통할 법하고 이진현과 주세종을 거쳐 나가는 패스 줄기는 어느 팀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죠. 척추 라인이 든든하다는 점은 대전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술적인 키플레이어는 이진현을 꼽고 싶습니다. 지난해 대전 후반기를 이끌었던 핵심 미드필더인데요. 올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후방과 전방의 연결고리일 뿐 아니라 전방 곳곳으로 이동해 패스기를 만들어줘야 하는 선수죠. 이진현이 얼마나 기복 없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대전 중원에 안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비적인 부분까지 보완돼 파트너 주세종을 도와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마지막으로 강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강원인데요.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서는 실리적인 형태의 축구도 그대로일 것으로 예상되죠. 이를 위해선 측면 자원들이 기복 없이 꾸준한 기량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공격 쪽의 김대원과 양현준은 올해도 건재합니다. 다만 지난 시즌 막판 수비수들에게 패턴을 읽힌 듯 했던 양현준이 어떻게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지가 중요하죠. 정승용과 김진호도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강원의 양측면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지난 시즌 최용수 축구의 실질적인 본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즌 내내 이들에게 큰 의존도를 보였는데 올해 역시도 이들이 체력 저하 없이 얼마나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적극적인 박스 침투보다는 패스 줄기를 살리고 후방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해줬던 중원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김동현이 입대하면서 알리바예프가 가세했죠. 알리바예프는 많은 활동량으로 적극적으로 종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인데요. 기존과 다른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강원의 중원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공격 시도를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때문에 키플레이어 역시 알리바예프를 꼽았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기존 강원의 선수들과는 다른 결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활동량, 연계, 침투의 강점이 있는 알리바예프의 역할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최전방의 디노와 이정엽의 존재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변과의 연계에 능한 공격수가 있다는 건 이선 침투를 통한 공격을 기대해볼 수 있는 건데요. 김대원과 양현준을 향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선 알리바예프의 활약이 중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최용수 감독은 누구보다 알리바예프 활용법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